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 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신유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죠. 19대 총선 과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토론회는 지금 현재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공동 생중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토론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위에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나성민 정책위 부의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4.11 총선 임박해서 개최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각 당의 대표를 모시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정당의 사정으로 다 함께 모이지 못했다는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오늘 토론의 주제죠. 19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 공통 질문으로 각 토론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각 당의 총선 공약 그리고 깨끗한 선거 실현 방안, 이 두 주제를 놓고서 토론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유토론 부분에서 논의된 그러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역시 주도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맺은말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회적 공통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4.11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총선은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차별화되는 정책, 인적 쇄신, 이미지 개선 등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이번 총선부터는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기 때문에 선거 환경도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위에서 먼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한면희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로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부정부패에 관한 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11년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1위는 뉴질랜드로서 95점이고요. 14위는 독일과 일본으로서 80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79점인 반면 대한민국은 54점, 낙제점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부패에 관한 한 최하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사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여와 야의 두 정당은 적대적 정치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누적시켰을 뿐입니다. 창조한국당은 부정부패 청산을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공약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희망차고 밝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제3의 창조적인 정치를 펼치고자 합니다. 생선 가게 갔는데 한 종류는 부패로 썩고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새 것과 옛 것이 혼합되어 있어서 선택하기에는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새로운 생선 종류에, 신선한 종류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제3정치, 국민에게 희망 주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펼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예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조성수 의원을 비롯한 새진보 통합연대 이 3주체가 합쳐서 새로 만들어진 대중적인 진보 정당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비롯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며 그리고 서민들의 복지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둔 진보적인 정책 공약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비록 언론의 외면 때문에 저희 통합진보당의 이런 좋은 서민 공약들이 아직 국민 여러분께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약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런 진보적 공약을 들고 민주당과 정책연합 그리고 선거연합을 통해서 야권연대를 이루어서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SNS 선거운동을 비롯해서 새로운 세대와 청년들의 참여를 북돋움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이번 총선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진보신당이죠. 홍세화 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심판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 MB, 반 새누리당을 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또 정책과 말 바꾸기에 야당을 심판하자고 말합니다. 과연 2012년은 심판의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이 두 거대 정당의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그리는 선거여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책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줘서는 안 될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후쿠시마 사고를 보셨을 겁니다. 핵은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입니다. 탈핵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은 단순히 임금 격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인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탈비정규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부당하게 갖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변제되지 않은 권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시대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탈재벌, 탈삼성이 필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은 이번 선거를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의 결과 국민은 빚만 늘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은 벼랑 끝 삶에 직면했습니다. 근로자의 3분의 1인 600만 명이 월 140여만 원의 저임금 속에 평생 노력해도 제자리에 있다라는 절망감을 안고 삽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침묵과 방관만 해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어떻습니까? 현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당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때로는 장애로 뛰쳐나갔습니다. 적절한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거대 여야의 정쟁을 종지부를 찍고 제3의 정당으로서 대안 세력으로 당당히 서겠습니다. 새누리당조차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는 이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인권, 국민의 삶을 제1의 가치로 두고 국민과 서민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당당하게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새누리당이죠.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저희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나름대로 잘 극복했지만 서민 빈곤 증가, 중소형제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정책 쇄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민복지 향상과 중소형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좀 늦더라도 일자리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또 선진화가 좀 늦더라도 모든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생 맞춤형 복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이 세 가지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담세와 공평 과세를 통해서 이러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은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흑색 선전과 돈 선거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권 4년을 평가하는 장입니다. 형님 비리 등 권력형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또 4대강 사업 등 이 정부의 무능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역에 있는 새누리당의 후보들을 야당 후보로 바꿔주셔야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년간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새로 받기 위하여 거듭나왔습니다. 최근에 시민사회, 한국노총 등과 통합을 이루었고 지금은 통합진보당과 통큰 양보를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기 위하여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좋은 정책 공약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위주로 저희들의 약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저희 정치인들이 조금이나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혁신형 세대교체형 공천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들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1 총선 앞두고 각 정당들이 정책이나 아니면 공약 발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복지 여기에 관련한 다양한 공약이나 정책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총선 공약 과연 어떠한 것이고 특히 이런 공약은 우리 당이 다른 당하고 차별화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기회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번 토론의 진행 방식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시계가 놓여 있죠. 밑에가 여러분들의 발언 총량입니다. 5분이 여러분들 각 토론자에게 주어진 발언 총량이고요. 그걸 4번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3번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고받고 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단지 참고적으로 1분 30초 넘어가서 발언을 하면 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맨 처음에 무슨 얘기로 시작했지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연설하지 마시고 토론을 해주십사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20초가 만약 남았다. 그러면 사회자의 재량으로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을 수 있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참 힘드시죠.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일자리에 취업해 계신 분도 고용이 불안하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령 치하에서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무엇보다도 다수 서민들의 이 호주머니를 좀 불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살기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서민들의 지갑이 좀 넉넉해져서 좀 장사도 좀 예전보다 잘 되고 살기도 좀 나아지는 이런 대한민국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99%의 서민들을 위한 민생개혁 8대 과제를 이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대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20개 분야의 100대 정책 과제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과제의 핵심적인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서민들이 좀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려면 대학 등록금도
낮춰야 되고 그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도 없애야 되고 농민들이 큰 돈은 못 벌어도 종잣값, 비료값, 농약값이라도 또 임금비라도 건질 수 있게 국가가 좀 책임을 다하는 이런 쪽의 정책을 중심으로 놓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네.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예. 그 창조한국당은 제3정치 세력으로 1, 2정치 세력과 차별화된 정책 철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자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탐욕만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의 민주당은 개혁과 평등의 가치에 매달렸습니다. 집권하자마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 입법안 들고 나왔죠. 수도권이 점차 비대해지자 평등주의 시각으로 국가 균형 발전론을 제안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땅으로 돈을 벌게 된 지방의 부자들은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 들어와서 아파트와 땅을 사게 됐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집값을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 진영의 시각은 평등주의의 교정적 정의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부자가 먼저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 징벌적인 평등주의 정의관, 교정적 정의관에 의해서 세금 폭탄으로 비유되는 부동산세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집값이 잡혔나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3정치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애의 가치 시각으로 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부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 없어서 쩔쩔매는 서민이 눈에 보이고 결혼하고 싶은데 전세를 마련할 길이 없는 그렇죠? 청년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서민을 따뜻하게 품는 이웃사랑의 시각으로 봤다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량으로 짓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서민의 마음을 얻은 뒤에 개혁안을 추진했었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창조한국당 제3정치는 이런 방식으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박애의 정치 철학을 갖고 정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견 발표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토론하실 분 토론. 예, 우상호 본부장님. 요즘 저 주부들 사이에서 아이들 성적과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한탄이 그 유행이라고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도대체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 도대체 열심히 살아도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이 답답한 마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인 삶입니다. 이제 이런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첫 번째도 서민,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도 불안 해소 이 목표로 정책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공정한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조세 개혁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편적 복지, 이 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려면 특히 대학 등록금 문제라든가 노후 보장, 일자리,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공약들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입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립대학교 등록금 반값으로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천합니다. 또한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북한을 괴롭히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남쪽만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제 남북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에 새로운 기원을 만드는 그러한 총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3대 과제 그리고 300개의 과제를 공약으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 대변인. 예, 민주통합당이 서민과 민생의 삶을 위해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니 그 실현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자유선진당의 총선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선진당의 총선 공약은 19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만 할 과제를 진단하고 여러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10대 정책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민의 삶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서 연령별, 대상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보육 문제, 교육 문제에서부터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 또 군대 갔다 와서 사회복귀수당 문제, 취업 시의 비정규직 문제, 또 종사자 업종에 따라서 농업, 중소기업 및 상공인, 또 대기업에 대한 대책, 또 내 집 마련의 문제, 그다음에 소외계층으로서 장애인 문제, 노인 문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의 권력구조 개선을 통해서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형 권력구조, 이러한 부분을 10대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세화 대표. 예, 저는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그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손에게서 빌린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의 편익을 위하여 에너지를 마구 쓰고 그런 속에서 우리 자손에게 그야말로 핵 쓰레기와 핵 사고의 위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1일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는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고 수습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핵발전 중단과 대체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력 요금이 40% 높아진다고 국민들을 기만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탈핵 2030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수요를 30%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늘리면 우리는 2030년에 핵발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에 또 이 지구상에 핵이 있어야 되는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서민 빈곤층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 공약의 특징은 저희는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만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대 99와 같이 편가르기식 공약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게 하는 사회통합적 공약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는 평생 맞춤형 복지, 세 번째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 민주화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또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평생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는 0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육을 전면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해드리고, 또 저소득층 고리대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또 일반 기업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2배 이상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비에 관해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대출 시 연대 보증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1.5%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M의 중소도시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한테 발언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유시민 대표, 그다음에 우상호 본부장 이 순서들. 예, 그다음에 한 대표 권한대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새누리당 나승민 의원님 말씀을 듣자니까 반갑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의석을 180석 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공약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압도적인 의석과 대통령까지 당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시다가 이제 선거 앞두고 와서 선거 끝나면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반가우면서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진정성이 있는지를 제가 좀 사실 묻고 싶고요. 저희가 통합진보당에서 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100조 원 감세해주고 부자 감세를 해주고 국가 빚을 100조 원 이상 늘려놓은 정당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지금 무슨 돈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걸 하시겠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통합진보당은 서민에게 복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금 부담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소득세율을 1억 2천만 원 과표 이상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여기 소득세율을 40%로 하고, 그리고 상장기업의 법인세에 관해서도 당기순이익이 1,000억 원 이상 넘어가는 이런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 재정 조달에 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누리당이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신뢰가 떨어진다. 예, 말씀드리고, 카드 수수료도 2.5%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업종을 불문하고 1%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견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큰 정당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예. 예, 아까 발언 순서에 따라서. 네, 저도 뭐 유시민 대표님이랑 공감인데요. 그 거대 의석의 새누리당이 그럼 그동안 왜 이걸 안 했을까요? 4년간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물가만 올려준 그러한 정책들을 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 때 다가오니까 이제 다시 서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성이 없죠.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아니 최소한 지난 1년간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을 좀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면 그러면 아, 이제 좀 바뀌나 보다 이럴 텐데 이거 한 달 전부터 바뀐 거예요. 이제 선거 오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공약만 번지르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박원순 시장처럼 현직에 있을 때 지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 반값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에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세종시 해준다고 그랬다가 말 바꾸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 한다고 그랬다가 말 바꾸고, 호남 고속철도 2012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다가 말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빌곡자 공약밖에 되지 않는다. 두 번째요. 저는 새누리당의 공약이 실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그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요. 당장 지금 표에 영업하려고 이 서민들에게 표 얻기 공약을 하는 겁니다. 자기 당 정체성에 맞는 공약을 해야 지킬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자기 당의 색깔과 다른 공약을 내걸고 표 얻은 다음에 지나고 나면 우리는 보수 정당이니까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런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좋은 이제 그림을 내놨으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정책 없이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저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좀 실천 가능하고 실제로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걸려고 합니다. 네. 예, 한명희 대표 권한대.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저해 요인이 됐었습니다. 지금 2,400만 개 일자리 가운데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무려 2,000만 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창조한국당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이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형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많은 분들이 과로로 인해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독일 노동자보다 3분의 1 정도 더 많이 일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 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거의 400만 개에 해당되어지는 일자리가 형성되고요. 그중에서도 100만 개 정도는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과거에 여나 야나 실제로 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 제도에 관한 한 사실 민주당 시절에 제도화가 된 겁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한은 그러니까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예를 들어서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모두가 다 그죠?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 그에 따른 일의 보람을 같이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대체로는 우리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 증세 일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보편적 복지를 중시는 하되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겐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지만 노동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잘못 간다면 이건 영국 병의 징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지만 시장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가 일에 따른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 사람으로서 그렇죠?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한국당은 청년들을 위한 IT 일자리 4대강의 23조 원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돈을 오히려 국가가 대규모로 IT 기업에 투자를 했더라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을 겁니다. 예. 그런 것 가운데 일부는 시장으로 넘긴다면 그렇죠? 국가 알겠습니다. 전체 부는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께서는 5분 다 쓰셨습니다. 이제 자, 우리 나성림 부의장께서 대답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저한테 이제 대답이 질문이 집중됐기 때문에 저희 당이 사실은 2008년도 경제 위기 이후에 이미 이제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 수수료도 이미 3차례 인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통법, 상생법을 이제 또 도입해가지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화도급법을 또 개정했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3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등 이 목록을 보면 100가지가 넘게 우리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사실 도입했습니다. 그걸 지금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 빈곤층과 중소영세기업이 어렵다는 것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세계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게 미중류의 세계 경제 위기거든요. 이 위기 극복하는 데 시간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 좀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저희 당이 이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좀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서민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아까 이제 우상호 대변인께서 본부장님께서 실천 가능하냐 했는데 저희는 실천 가능한 정책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연평균 33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또 33조 원 이상의 복지를 쓰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요. 저희는 지금 그걸 맞추다 보니까 지금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까 유시민 대표께서 이제 과연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느냐 했는데 저희가 있습니다. 곧 발표할 겁니다. 저희가 한 5, 6조 원 정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할 텐데 가능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제 자본소득이나 금융소득 강화, 비과세 감면 축소
그다음에 탈세 척결 등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 우상호 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해법을 전혀 안 내놓으시고 계세요. 지금 보면요,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 정권 내내 재벌과 부자 중심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지금 서민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지금의 부자 중심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 서민 정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재원 얘기하는데요. 부자들 세금 깎아줘갖고 한 100조의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만 안 깎아줬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들 이미 다 실현됐어요. 자기들이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재정 고갈을 만들어 놓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된 서민 정책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경제 위기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5% 성장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4%대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성장 외치던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은 3%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무능한 정권이라는 거고 해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 부자 중심의 정책을 서민 정책으로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길이 열린다. 알겠습니다.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상호 본부장께서는 5분 다 쓰셨습니다. 자, 유시민 대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나상민 부의장님 의원님께서 실현 가능한 공약만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누리당이 당 이름 바꿔서 국민한테 사기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지난번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나 총선 때 747 공약이나 뉴타운 공약 같은 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공약했습니까?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엉터리 공약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반값 등록금 공약 포함해서 설마 거짓말로 그렇게 공약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거짓말 공약들의 사례를 보면 지금도 얼마든지 아무런 지킬 생각이나 방법도 없으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공약한다. 저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공약이요. 1년에 5, 6조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보육 공약 하나만 해도 이걸로 모자라죠. 반값 등록금 하나에도 8조 원이 드는걸요. 저희가 아까 소득세, 법인세, 세율,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라든가 또는 자본거래세 등등의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약 연간 60조 원의 추가 재정 확보를 겸비하고 이런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문 대변인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홍세화 대표께서 말씀하시죠. 예. 양극화가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의 공약을 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유선진당이 제시하는 이제 10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보육 문제에서부터 이제 대학생 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그다음에 농업, 중소기업 및 상공인, 또 대기업, 또 장애인 및 노인, 또 정치, 권력구조 개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등록금 반값 문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누리당도 소득 하위 70% 계층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 또 민주통합당도 등록금 수준을 50%까지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라든가 현실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이전 선거에서의 반값 등록금이 빌공짜 공약이 된 것처럼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학 등록금을 단계별로 5년간에 걸쳐서 인하해서 30% 인하하겠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신설해서 내국세의 일정액을 매년 연간 2조 5천억 원 이상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런 실제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간 장기 분할 상환으로 1%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관해서 찬성, 반대라고만 했지 FTA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해서 농업정책 금리를 1%로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정부 구상의 한미 FTA 대책비가 22조 1천억 원인데 이 부분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31조 1천억 원은 돼야 된다 하는 부분,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을 현행 4,250억 원에서 5배 정도는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홍 대표님. 네,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참 공약은 화려한데 지금까지 이 서민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당 집권 세대 이렇게 바뀌고 해봐야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특히 이제 새누리당까지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국회 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긴다 한들 바로 재벌 체제를 이대로 둔 채 과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지라는 이러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냥 단순히 재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야말로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할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바로 삼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삼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하나 못 만들게 하는 게 삼성입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는 확인된 숫자만 해도 45명이나 되는 젊은 노동자들이 암과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야말로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해왔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야 정당들이, 거대 정당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해왔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 진보신당은 새 국회가 들어서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삼성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그래서 탈삼성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건희 일가 같은 주주가 아니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삼성을 경영하자는 것입니다. 삼성 노동자들이 뽑은 이사가 삼성 계열사 이사회의 절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미 독일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은 쌍용 자동차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기업의 운명에 가장 크게 그 처지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진보신당은 탈삼성 공약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재벌 삼성을 노동자 국민의 기업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다 5분씩 쓰셨고 2분만 남았습니다. 우리 나 부의장하고 우리 문 대변인 두 분께서 이제 시간이 남으셨는데 어떤 분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예, 문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 10대 정책을 나열식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고요. 이 부분은 각 정당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국민 최저선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최저선의 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지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지원 차원에서 아까 10대 공약도 만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와서 답변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저희 새누리당은 과거 한나라당과는 다른 정당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6조 원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랬는데 사실 그 외에
이제 지출 절감해서 한 8조 원 정도 늘릴 수 있고요. 사회보험료 인상해서 한 2조 원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자 감세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 8,8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다 해드렸고요, 감세를.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다 감세를 해드렸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문정림 대변인께서만 지금 19초가 남았네요. 예, 19초 동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기회 드리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넘어가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유토론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깨끗한 선거 실현 방안입니다. 인터넷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이 되면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혹은 흑색 선전이 심각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유권자한테 식사 대접한다든지 돈 봉투 준다든지 이 금풍수수 사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4.1 총선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하면은 다른 선거하고 좀 다르게 이런 잡음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역시 앞서 자유토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이번 순서는 각 발언자에게 발언 총량 3분씩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항상 이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 또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구조의 문제, 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소선거 구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소선거 구조에 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 맹주를 뽑는 선거 것도 바로 이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것을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전면적인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진보신당이 가장 중요하게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책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왜 안 돼 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40% 지지만 받아도 국회의석은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기는 것이죠. 이것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면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 거대 정당에 의해서 이 올바른 이 정당 명부제가 가로막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 소선거구제를 이번 그야말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떤 분 발언하시겠어요? 예, 한 대표 원한대께서 발언해 주시죠.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한 사회고 또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집단이 많습니다. 즉 다원주의 집단이 모여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 집단의 정치적 이해가 국회를 통해서 그 여론이 또는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방금 진보신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방식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그래서 국민이 적어도 5% 이상 지지를 한다면 5%만큼의 국회의원, 그렇죠, 의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 위주의 예를 들어서 선거 방식을 소선거구제 플러스 이제 비례대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경우에는 한 열흘 전이었습니다. 선경식 의원의 트위터 계정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국현 전 대표의 사법살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 실렸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3정치가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글들이 실렸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자행됐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해 들어갈 때 사실은 참여 민주주의가 조금씩은 더 실현되면서 대의제는 약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SNS와 같은 인터넷과 관련되어진 이런 선거도 사실상 존중되는 방식으로 향후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창조한국당은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최소 비용의 선거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선거 때 돈을 많이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력의 부패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선거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미덕을 키우는 방식의 선거를 저희는 정착시키겠습니다. 비록 상대방 후보라 하더라도 옳은 이야기는 옳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 그럼으로써 인신공격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은 자제하는, 그리고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청취할 줄 아는 그런 선거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그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뭐 당위성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번 당장이 어떻게 될 수 없고, 우리 토론의 주제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네네. 우상호 본부장님. 그 선거가 이제 가열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문제가 된 건 사실 금권 선거 위험인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요즘 동네 가면요, 밥 사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사겠다고 그럽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문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 판단을 하려면 많은 그 토론과 자료가 제공돼야 되는데, 부작용을 우려해서 너무 SNS라든가 이렇게 규제 일변도의 어떤 그런 그 선거법, 이런 문제들은 한번 좀 검토해 볼 만하다 필요하고 보고요. 이제 국민들의 소통의 기구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SNS라든가 이쪽에서는 좀 과감한 정책 토론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열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금권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강하게 이제 처벌하는 게 필요하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요즘 더 큰 문제는 관권 선거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옛날 같으면 탄핵감 아닙니까? 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을 막 수사해요.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대통령과 검찰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만 앞두면 꼭 이런 나쁜 관행들이 나타나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거든요. 저는 이런 것부터 좀 근절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문 대변인께서 신청하셨죠. 그다음. 네. 예. 먼저 하세요. 예,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우선 정당 내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정당이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때 도덕성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인물은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공정한 룰을 갖고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 정당의 후보 선출 방법부터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금권 선거, 부정한 방법을 통한 선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자살까지 불러온 선거인단 모집에서의 과열, 부정 의혹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성환 위원장님께서 관권 선거를 언급하셨지만 관권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선거는 인물과 정당이 내건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발언, 과거 한나라당의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반값 등록금 공약 이런 것을 보면 선거 이후에 각 정당이 공약을 철회하거나 백지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신뢰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유시민 대표. 예전부터 이제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 있죠. 말은 풀고 돈은 묶어라. 이게 전통적으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표였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큰 정당들, 오래된 정당들은 이게 정당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들과 후보들이 혼탁 선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 새는 거거든요. 새누리당 차떼기 사건 과거에 있었고, 이번에 돈봉투, 당대표 뽑는데 돈봉투 돌아다니고, 심지어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5, 60대 당원들한테 20, 30대라고 답변하고 여론조사 응하라는 문자까지 돌리는 이런 판국입니다. 민주당도 고민이 많죠. 광주 동구의 투신 사망 사건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보도된 영등포 지역에 소위 지인 카드를 모아오는데 돈으로 지급하는 이런 식의 문화라는 것은 오래된 정당 문화입니다.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직업 정치인들이
돈의 힘으로 당원을 장악하고 여론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서 혼탁선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천심사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에서 계보별로 공천심사하고 줄 서고 이런 문화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경쟁 과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당내에서부터 풀어대는 이런 문화를 가진 정당은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다 돈 많은 사람에게 가져오죠. 그렇게 돈 받아 쓴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무슨 서민 위한 정책을 하겠습니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들이 직업 정치인의 제왕적 권력을 포기시키고 정말 자기의 뜻으로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당원들로 하여금 좋은 공직 후보를 선출하게 하는 문화적인 혁명 없이는 이 깨끗한 선거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통합진보당은 모든 것을 당원 투표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나성민 부의장. 클린 선거란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돈 선거, 또 흑색 선전이 판치는 선거가 아니고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선거에 관한 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상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정권 이후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양당의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강주동구 모바일 선거단 모집에서 보듯이 사람을 동원하는 선거가 되면은 돈 선거의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흑색 선전, 이게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인터넷 선거 운동이 반드시 허용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인터넷이 또 허위 사실 유포의 그 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심각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당의 이해창 후보가 2번이나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이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난번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패배한 것도 사실은 1억 원 그 피부과 출입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볼 때 돈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동원하는 선거, 이것을 어떻게 금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완전 선거 공영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이 돈을 모아서 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선거 비용을 완전히 책임지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흑색 선전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또 허위사실 유포,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의 처벌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상호 네. 부장. 지금 이제 듣다 보니 제가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예. 그 나경원 후보의 피부샷 문제를 제기한 박원순 시장 대변인이 바로 저였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부샵을 다닌 사실은 인정하신 거고, 최근 보도를 보니까 피부샵을 그 후에 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근데 그런 문제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주제에 집중해 주세요. 정치 이제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저희 당에서 나왔던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천을 1인이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면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냐고 하는 문제의식만큼은 저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과거 정치의 문화에 젖어 있는 분들이 쉽게 유혹을 느꼈겠지만, 저희 당에 참여한 100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의 대부분은 그렇게 조직 동원된 분들은 아니거든요. 100만 명씩 동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작용을 줄여가면서도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노력은 계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정책 선거를 가려면 토론회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모아서 하는 토론회보다 소통의 기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토론회를 좀 많이 진행한다면 훨씬 더 정책 선거가 정착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네, 홍세화 대표님. 이명박 정권의 이제 4년이 지나면서 그 실정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야권 연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주로 하고 있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 좀 유감인데, 우선 이 정책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 지역구 몇 석이냐, 이걸 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선거연대의 정책 기준으로 5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 폐기, 부자 증세 복지 확대,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그리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의 5가지 원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우리 정당이 이 마이너 정당이라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시한 이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한미 FTA만 보더라도 민주통합당은 폐기 대신 재협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별 언급 없이 연대만 얘기하고 예. 있고, 네, 그 숫자만 얘기하고 있는 주시죠.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대표께서는 이제 3분을 다 쓰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이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어떤 분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앞서 깨끗한 선거에 대해서 정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선거가 되려면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또 선관위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 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되고 또 유권자는 압력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투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기관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승복할 것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선거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정치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SNS,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치에 직접 나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거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되 부작용, 아까 말씀하신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치명적 상처를 받는 후보자 혹은 정당이 없도록 적절하게 선관위가 관리와 교육과 홍보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조용하신데. 제가 예, 네, 뭐 예, 그 한 대표님. 대의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국회의원과 지방의 토 세력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날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선거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SNS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선거 문화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광주 동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SNS도 그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불식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희 당은 개방적인 SNS 활용을 위한 선거 방식을 취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선거 공영제가 정말로 필요하고 그런 선상에서 제3정치 세력들은 두 예. 양당의 대화와 알겠습니다. 시간이 타협이 다 됐네요. 이루어지는 쪽으로 예, 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남으신 분이 우리 유시민 대표와 나성린 부의장 이 두 분이신데요. 자, 어떤 분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유시민 할까요? 대표 먼저 하시래요. 예. 양보 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죠. 사실. 아니, 예, 아닙니다. 여당한테 기회를 주세요. 예. 정당들이 우선 깨끗한 선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도부들이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뭐 대법원까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에게서 비판을 받는 그런 행적이 있는 분들, 특히 돈과 관련해서 공천에서 제외하는 게 맞죠. 예, 그 점 좀 제가 큰 당들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데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걸 자꾸 고소고발을 정치인들이 하시면요. 더군다나 당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다고 해서 자꾸 고소고발로 맞으면 국민을 협박하는 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사실로 잘 대처하는 정당의 문화 부탁드립니다. 예. 나성린 부의장께서 말씀해 네. 주시죠. 저희가 흑색 선전에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민감합니다. 사실 아까 우상호 본부장이 연관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그때 피부 시합에 간 것은 사실이죠. 그 얘기는 예, 지금 사실이 주제하고 아니고. 상관이 예. 없으니까요. 아니, 근데 예, 그 예 정도로 빨리 하시죠. 근데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자꾸 과장되고 증폭돼서 나중에 이제 거짓말로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이 우리가 많이 이제 자유화돼야 되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민주당이 두 가지 지금 상반된 법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는 나경원법이라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선거법 250조인데 이게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하자. 1년 이상 3년 이하 이렇게 하는 법을 내놓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정봉주법이라고 해가지고 허위임에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라는 것은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아요. 허위임에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잘 논의를 해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초 쓰시겠어요? 후보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유, 보니까 참 우리나라에 이 사람 이름 단법이 막 나오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 소프트머니 없앨 때 그거 입법한 의원 이름을 따는 경우는 있어도 예, 참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토론 저희가 쭉 가졌는데요.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시간이 좀 이제 앞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신 토론자분들이 한 분씩 주도권을 갖고서 토론을 이끄는 형식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당에 너무 치중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두 당 이상의 상대를 지명해서 토론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꼭 좀 주세요, 상대한테. 어떤 경우 있냐면요, 본인이 쭉 연설처럼 얘기하다 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마디 가지고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뺏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 오늘은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각 토론자당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6분씩 드리겠습니다. 6분씩 드리고요. 최소한도 한 당에 3분 이상을 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3분 넘으면 제가 제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6분입니다. 예.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 준비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며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명을 바꾸고 인물을 바꾸고 경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려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이 급선회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며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의 전신이 앞장서 추진했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말하는 것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이런 자세라면 19대 총선 공약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약속하는 공약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결국 모두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민주통합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한미 FTA를 개정했을 때, 다시 했을 때, 재협상했을 때 내용이 상당히 독소 조항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FTA에도 서민이나 또 몇 개의 업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죠. 저는 이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을 재협상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일부 독소 조항들 피해가 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재협상에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지론이고 이 미국도 재협상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미국이 무서워서 재협상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대고 맞대고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제재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10가지 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던 것들이고 나머지 한 개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만 이제 MB 정부에서 추진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을 만드는데 소홀한 것, 또 국내 협상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통과된 것,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보면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이라든가 한미 FTA 피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3분 이상, 6분에서 절반 이상 소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3분 넘었습니다. 질문 계속 하시죠. 다른 당에, 다른 정당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에만 열중해야 될 대학생이 학비 부담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하득 70% 계층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 반가운 정책입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에게 2년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또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반값 등록금 공약처럼 되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실현 가능성, 실현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대학생 등록금 문제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취업 후 등록금 상한제도, 소위 말해서 든든학자금 제도도요. 이것도 도입해가지고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자율도 또 2차례에 걸쳐서 또 저희가 낮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등록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학생부터 완전히 해결해 드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중산층 이상까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1년에 3, 4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 정도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다 해주는 것은 좀 힘들고요. 대학 구조조정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도 대학 등록금을 5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30% 정도는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자구 노력, 특히 정부 지원 중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차례에 의해서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민주통합당 우상호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보니까 조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수입이 좀 많이 과장된 것 같고요. 연평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3조 원의 이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 지출 쪽은 좀 과소 추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쪽을 보면은 조세 계획을 통해서 연평균 14조 원 정도를 이제 거둬들이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 조세 개혁으로 인한 수입 중에서 40% 이상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40%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민동당에서는 이걸 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설명 주시고 비과세 감면 축소로 연 8조 원 세수 증대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비과세 감면이 80% 이상이 경직성이거든요. 그래서 비경직성이라도 이미 현재 혜택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 중소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줄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출 쪽에서는 무상의료를 하시는데 이게 추가 소요 비용이 한 연평균 8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0조 원 이상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통합당에서 계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 또 신의료기술, 신약 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비용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동안 안 하셨겠지만요. 저희 민주통합당은 가능합니다. 이 전체 국세 수입 대비의 조세 감면 비율이요. 2007년도 15.5%, 약 23조에서 2010년도에 14.4%, 약 30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들어서서 조세 감면을 많이 늘려준 거죠. 그런데 이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준 겁니다. 말하자면 감면을 해준 거죠. 조세 감면 비율을 단기적으로 축소해서요. 2017년에 12.5%까지 축소. 2017년에 그러면요. 한 8조 원 정도 세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과세를, 모든 조세 감면을 해제한다는 게 아니라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조세 감면 문제를 감소시키면 충분히 일정하게 재원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슈퍼 부자 증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을 저희는 3억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약 1조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자, 아까 지금 뭐 나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자 감세가 없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나 의원님만 모르시나. 저는 아니 종합부동산세 그 9억 기간을 6억으로 낮춰주는 바람에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돼서 거기서만 100조 원의 이 부자들의 세금 깎아준 효과가 지난 4년간 발생했는데 네.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않았다. 저는요 이 종합부동산세만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 새누리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되었던 나중에 부자 감세만 말씀해 주시죠. 한 당에 너무 치중되기 때문에 다른 당에 질문이 그러면 많아서 손해가 날 수 그것만 해도 있습니다. 충분히 재원이 예. 마련될 수 제 있다. 질문 시간만 까먹고 계시네. 예, 말씀하시죠. 네, 다음, 아직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정당에 질문해 주시죠. 다음 정당 또 해야 예? 되겠죠. 네, 여하튼 그 비과세 감면 축소하는 것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에만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 빈곤층이나 중소형세기업이 많이 갔거든요. 종부세는 세금 폭탄으로서 정권이 날아간 세금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유시민 대표께 묻겠습니다. 아까 유시민 대표는 아까 60조 원 정도 한다고 하셨죠.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그 경제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들한테 증세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증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너무 많이 증세를 해버리면 이게 경제가 망가집니다.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실업률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경제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대표께서는 어떻게 6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이 서민 경제 살린다 이런 세수 증대해서 복지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재원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안 밝히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요.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1억 2천에 최고 구간 소득세율 40%로 하자는 아니고 법인세도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이 가장 높은 구간의 한계세율을 법인세율을 30%로 하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 차익 이것도 소득인데 지금 과세 안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과세하고요. 금융소득도 2천만 원 연간 넘어가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에 과세해야 됩니다.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간 2조 원 넘게 확충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비과세 감면 축소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새누리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전부 하면 이 60조 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절반 그리고 새로 증세하는 것이 절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네. 감세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듯이 증세로 경제 망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주도권 토론하시죠. 네, 먼저 새누리당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정권을 잡으셨는데 서민들의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권의 실세들은 연이어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옷을 벗거나 감옥을 가고 있습니다. 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가장 큰 책임자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의 친형님인 이상득 의원을 지목하는 여론이 많은데요.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왜 유독 수사하지 않는지 뭐 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검찰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잘 알아서 하겠죠. 네. 네.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관심 있죠. 네. 뭐 문제가 있으면 또 잘 파악하고 또 처벌을 받고 해야겠죠. 그렇지만 왜 이렇게 검찰 결과 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왜 이명박 정권의 멘토들 말하자면 이상득 의원, 박기태 국회의장,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도 마지막에 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참여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물어보는데 반성은 안 하시고 오히려 아니, 공격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하시니까 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저는 없도록 해야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좀 수사를 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소환하고 괴롭히면서 왜 이 권력 실세들은 그냥 놔두는지를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국민 여론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이게 국민과의 소통 신뢰의 문제다. 오만한 정권, 자기들 문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들어야 이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충고드리고 싶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데 지금 저희 당 김부겸 의원님이 4대강 사업에 이 보가 균열이 되고 물이 파이고 뭐 여기 그래서 최고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 4대강 사업 문제 이 심각한 거 좀 점검 좀 해보셨나요? 네, 국토양부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당 차원에서는 점검 안 하시나요? 당에서도 국토양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죠. 저는 이 4대강 사업은 정말 심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함안보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잘못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 아니 수십조 원의 돈을 들인 보가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건 총체적인 무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공약을 내걸기 전에 자신들이 지난 4년간 했던 그런 잘못된 부패, 무능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유선진당.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다 됐어. 10초 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자유선진당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하고 통합한다, 혹은 무슨 연대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현재 시점에서 새누리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선거제는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뜻인가요? 총선 전에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나 진행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지 않으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37일 남겨놓고 현실적인 가능성은 더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이루어서 정책 협약을 맺고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엄정하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만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역사상 최초의 여야 연대인데 저는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잠깐 답변 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야의 공전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연대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연대,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예, 거지 예, 같이 예. 연대할 대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연대나 통합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당 대표께서나 당 차원의 이제 공식 발언이나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민 중심, 국민은 중심, 국민의 민생을 위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누고 연대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정책 토론을 하는 것도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토론하는 것인데 여야로 나누어서 공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은 또 적절하지 않은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너무 이제 특정 지역을 내세우는 그러한 정당이나 또 정치적인 주장들은 이제 많이 극복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좀 전국 정당의 틀을 가지고
우리 이번 선거가 진행됐을 때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안 쓰시겠군요. 네. 예. 저는 지금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 보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순서는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께서 이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그 나성민 정책위 부의장님께 역시 여쭙겠습니다. 그 자본주의 시장의 이윤 탐구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종 탐욕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탐욕의 자세가 경제 시장을 넘어서 마침내 학교와 가정으로도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과거 현 여당의 지지를 받은 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장 승진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부패와 연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런 학교 제도 속에서는 학교에서도 영어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칭찬서 소외되거나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합니다. 결국 일부 학생은 성적에 목을 매다가 자살로 내몰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도 난무하게 되죠. 한국인의 자살률은 하루 43명으로 OECD 평균치의 3배가 넘습니다. 학교 폭력도 극심하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자살, 청소년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도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보안관을 조금 많이 투입한다. 이런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보안관 투입하는 것은 이제 대증요법이죠, 그죠?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성 중심의 교육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또 하루아침에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뭐 지지난 정부부터도 다 노력해온 것인데 이게 이제 입시 위주의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입시 제도를 어떻게 좀 잘 개선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입시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인성교육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그 학생들이 왕따 당하지 않고 또 폭력 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지금 해법도 지금 교육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보수 우파의 정당으로서 자유의 가치하고 전통의 가치를 잘 추스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권력과 돈을 탐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선상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제2정치 세력인 또 진보 진영의 경우에도 평등주의 교육관을 펼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향 평준화에 따라서 자아의 개성이 결여된 교육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교육에 관한 하는 군뱅이도 구르게 하는 공동선의 교육을 펼치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고유한 달란트, 자기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은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을 완성하면서 그 개성의 완성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기여하는 그래서 누구나가 나는 이 세상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면 교육 문제가 구조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본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10년 동안 환경정책에 관한 하는 제가 알기로는 무정책이 환경정책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3.11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민주당은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처럼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러한 나라에서 전력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기한다. 저는 이런 공약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당장 전기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냥 어두운 그늘에 살 수는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그 사고를 보면서 원전이 안전하다 이런 신호는 깨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의 원전에 의존하던 이런 전력 수급 정책도 단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에 독일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독일은 17개의 원전을 갖고 있는데 2022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11년 내지는 10년 이내에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라는 정책을 실제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1개의 원전을 갖고 있는데 15년 정도의 기한을 둬서 단계적으로 전면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너지 문제가 걱정이라고요. 일본은 54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4개의 원전이 지금 단계적으로 정지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전은 불과 5개에서 7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40개 이상의 원전이 정지됐는데 그럼 일본은 에너지 대란이 있습니까? 에너지 대란 그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절약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화를 한다면 지금보다 30%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빨리 전환한다면 원전을 폐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물론 당장이라기보다는 10년에서 15년의 기한을 둔다면 예.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연설하실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마무리 발언은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남으신 분들은 되도록 주고받는 토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시작해 주시죠. 저희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선 나성민 부의장님께 여쭤보죠.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서 협정 발효 3개월 이내에 ISD 조항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재협상합시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합시다 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협상이 결렬됐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우리가 재협상 합시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을 때 나는 하기 싫다 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하자는 입장이에요? 뭐 우리는 제안할 수 있겠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하면 대책 없다 그 얘기죠. 뭐 우리는 계속 이제 저희는 현재 그러니까 재협상 하자는 말만 할 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그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협상이 필요한지도 우선 우리가 토론을 해야죠, 그죠? 그거는 통과시킬 때와는 다른 얘기죠. 그때는 3개월 이내에. 아니 그때 협상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합의가 안 됐죠.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님. 네. 민주당은 지금 폐기가 아니고 재협상이 당론이라고 하셨는데요.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재협상 합시다라고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키고 국회에서 과반수를 얻은 다음에 미국 행정부에 한미 FTA 독소조항 10가지에 대해서 재협상합시다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다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외교적 노력을 다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협상하기 싫다고 얘기하면 저희는요 최대한 힘을 다해서 재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국회 의석을 잡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 논리적인 귀결을 묻는 거예요.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재협상은 양쪽이 서로 합의해야 재협상되는 건데 미국 쪽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폐기와 재협상의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재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만 다하시겠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입장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죠. 제가. 한미 FTA 협상 지금 비준 동의가 이미 끝난 24.5조에 어느 일방이 문서로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은 종료되게 돼 있다. 이거 아시죠? 네. 그리고 다른 일방이 한 달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에 응해야 되죠? 네. 그러면 결국은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하겠다 할 수 있다.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미국 쪽에서 그럼 폐기되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재협상이라도 하느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재협상이라는 입장만 정하면 미국 쪽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 다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재협상이라 할지라도 이 재협상을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만 재협상이라도 가능하다. 저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네.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정직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그 문제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러나 당의 입장은 없는 거죠, 현재. 저희 당 내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재협상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냥 단순히 재협상이라는 당론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지하게 재협상을 추진하신다면 폐기할 수 있다는,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세우고 이번 총선에서 공약하셔야 된다. 제가 이것을 폐기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네. 건의를 드리고 그 싶고요.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 예. 당 내부 논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세화 대표님 진보신당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권 연대가 정책 협의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새 대표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 통합진보당의 정책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상호 본부장께서는 정책 협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정책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정책 협의를 하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시죠.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권연대 협상은 사실상 정책 협의와 또 사실상의 여러 가지 선거구의 문제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정책 협의는 한 차례도 없고요.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는 점 물론 확인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죠. 확인하고 오늘부터라도 정책 협의를 시작해 줄 것을 국민 앞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홍세화 대표님, 5가지 그 정책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근데 만약 민주당도 여기 동의할 경우에 저희 당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서로 간에 경합이 되는 지역에 전부 원샷 경선으로 동시 경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야권 연대를 하자라는 제안을 할 경우에 진보신당도 여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불러주질 않았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우선돼야 되는데 예. 지금 제기하신 대로 저는 정책 지금 협약부터 그 바로 민주통합당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예, 저희 지금이라도 3자가 다 정책 협의부터 시작하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상호 본부장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예. 이게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약속을 잘 안 되겠습니다만. 지키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남으신 마지막 한 분이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하시죠. 네, 우선 이 유시민 우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 나온 대로 한미 FTA 폐기가 이 통합진보당의 당론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적극 찬성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책연대에 대한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통합당이 이 다수당이 됐다고 했을 때 유시민 그 통합진보당 대표께서는 한미 FTA 폐기나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아주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네. 질문을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재협상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재협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재협상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미국에 의해서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이 입장을 세우는 것이 재협상을 얻어내는데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야권이 이런 공동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한편 이제 유시민 이 공동 대표께서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고 결과에 만족한다. 이게 2007년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의 우려의 근거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게 2006년 5월에 하신 말씀이고 심지어는 통상 국가로 성공하려면 아예 세계 자본주의의 본토로 진출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때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이 함의 FTA 폐기를 주장하게 되신지 그 사연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당을 대표한 분들이 나오셔서 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 책임 있게 토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당의 당론을 대변해서 나온 것이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 어떤 이유로 그런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홍세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의 국제시장 환경의 변화라든가 시대 조류의 변화,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론은 한미 FTA 폐기로 되어 있고 저도 그 당론을 따르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인 입장 변화의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표이시고 공동 대표이시고 하니까 한 정당의 책임 있는 그러한 이 정책이나 이것에 이 좋아하시는 말 잘하시는 자주 말씀하시는 진정성을 좀 알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전략 홍보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네. 우상호 전략 홍보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네. 현재 자동차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죠. 네. 근데 여전히 그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런 정기적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간단하니까 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아직 이 법의 실천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나 감독이 소홀한 측면도 있고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 공약 과정에서 노동자 정책, 노동 정책, 특히 일자리 문제, 또 어려운 처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요. 한국노총 이와 우리 간단하게 제 질문보다 더 길게 답변하고 계세요. 예. 실은 이렇게 고용 의제라는 말에서 고용 의무로 바꾼 2006년 비정규직 계약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불법 파견일 때 이 2006년 비정규직법이 이전에는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바로 고용 의제, 즉 고용이 되는 걸로. 근데 이제 그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그 법이 통과되면서 고용 의무로 바뀌면서 의무를 안 지켰으면 그냥 벌금 내거나 이런 걸로 되어버린. 그래서 그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2006년에 바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던 당시 열린우리당의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그 방문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10개월씩만 지금 고용되고 있습니다. 2년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계약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방문 간호사들이 최근에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안 해준 것이죠. 그 소속이 구로구청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지금 바로 민주통합당 소속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을 처지를 개선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옛날도 지금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을 이건 드려야 될 문제인데. 근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그 나중에 매주말 할 때 답변경 그냥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토론 쭉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오늘 그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튀어나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가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준비한 토론의 형식, 그 토론의 형식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토론 항상 마지막에는 마무리, 맺은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통제를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충분하게 진행을 하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 1분 30초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내에 아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마저 하시고 꼭 이 얘기는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 많이 반성하고 철저히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가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려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잘못만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이번 4.11 총선에서는 새로이 태어나는 새누리당과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당과의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느 당에 나라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더 잘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더 잘 만들어내고 또 부자, 가난한 자, 계급 갈등 부추기지 않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누리당 경제를 살리면서 복지를 강화하는 책임 복지를 통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재벌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여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국민 행복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비교적 딱 지켜주셨네요. 자, 다음에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말씀해 주시죠. 네, 서민에게 희망을 그리고 시민에게 자유를 남북의 평화를 이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모토입니다. 부의 독점이 너무 심화되고 불공정한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경제 구조에서 사실은 서민들은 새로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이것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좋은 기회를 갖고 행복하게 살자는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해도 생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이 현실, 물가는 오르고 전세값은 오르고 아이들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못 자는 이런 서민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는 보편적 복지 정책. 저희들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남북 간에 거친 말이 오가고 포탄이 오가고 군사훈련만 난무하는 이러한 남북관계 과연 바람직합니까? 남북 문제는 곧 경제고 일자리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대치 전선을 펴고 있습니까? 우리 통합민주당은 이번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의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권 4년을 심판해 주시고 새로운 정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순서에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 순서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물질에 초점을 맞춘 성장지상주의의 탐욕은 우리 모두를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자연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4대 강에 삽질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도 계속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보여준 것처럼 그 불행은 미래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을 위한 경제 역시 파이가 조금 커질는지는 모르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정책 철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에 다가갈 때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 애호심으로 다가갈 때 인간의 문화가 자연과 상생하는 새로운 지평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 우리가
동료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 자비의 정신으로 다가갈 때 정책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조적으로 개척해서 나누고 청년을 위한 IT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리고 복지 혜택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향후 이기심은 위축되고 아름다운 선행이 커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치가 바뀌는데 창조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딱 맞추셨네요. 자,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차례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으시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까? 부당한 반칙과 특권이 없어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능할까? 사람 사는 세상 늘 그렇게 부당하게 힘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특권 누리는 세상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있으실 겁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탄압받는 세상에서는 조만간 시민들의 자유도 탄압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큰 돈 못 벌어도 그래도 종잣값, 비료값, 농약값은 인건비는 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민들 돈을 좀 쓸 수 있어야 경제도 살죠. 장사도 되고. 이런 세상 만드는데 저희 통합진보당 힘쓰겠습니다. 저는 지금 야권이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라는 이 국민의 요구를 실현 못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도 당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자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꼭 지역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에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정당 지지표는 저희 통합진보당 교섭단체 이룰 수 있도록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순서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좀 도발적인 물음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건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그만큼 삶의 팍팍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최장의 학습 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 봐야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 어렵게 취직하고 나서는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에 혹사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도 노후는 또 불안합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치는 과연 뭘 했습니까? 말의 성천과 화려한 공약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우리 진보신당은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우리 자유선진당의 문정림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이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을 외면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마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바라볼 수 있는 정치, 정치인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이 변한 만큼 정당도 변해야 합니다. 모두가 쇄신과 통합을 외칠 때 우리 자유선진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당의 기본을 지키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고전에서 지혜를 찾듯 고향에서 마음의 위로를 찾듯 우리 국민이 우리 자유선진당에서 고전의 지혜를 얻고 고향 같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선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보수로서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문정림 대변인께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조금밖에 안 쓰셔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저 오늘 처음 이 토론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걱정이 많았냐면 아까 그 자유토론인데 여러분이 한마디씩 쭉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앞만 들어도 이 정책적 차별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게끔 참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치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 이거 참 정책적 차별성이 너무 없지 않냐 각 정당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토론 쭉 진행하고 저도 이제 하나의 관객으로서 오늘 토론을 보니까 그게 비슷한 것이 아니었구나.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구나. 이런 기회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토론에 아주 진짜 제 기능을 다한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미도 있고 또 중요한 얘기도 나오고 차별성도 부각시키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상당히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4.11 총선 정당 정책 토론의 마지막 순서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2시간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하시고 싶었던 얘기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충분한 의사가 완전히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2시간 동안 정말 장장 2시간이었습니다. 이 4.11 총선 앞두고 각 당에 있어서의 총선 공약 그리고 그 정책적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순서가 총선 전에 마지막 토론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책, 쭉 나온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로 그런 측면에 입각해서 투표하시면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4월 초에 3차례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6분의 각 정당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써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3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오늘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